자, 제일 먼저 재판의 의미부터 정리를 할 텐데요. 재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의 법을 적용해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공적인 과정이다. 말로 하니까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닌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법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회 안에는 수많은 분쟁이 있잖아요. 뭐 친구끼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가게와 가게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수많은 분쟁이 있는데 분쟁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재판하는 건 아니죠. 그 분쟁이 발생한 사람들이 이걸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라고 재판을 신청했을 때 그 분쟁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누가 잘못하고 잘했는지를 따져야 되잖아.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 거야. 이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 법의 내용을 적용하면 되겠군. 법을 적용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그 공적인 과정을 우리는 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직접 재판을 받아본 적은 없겠지만 워낙 요새는 TV 같은 데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 재판을 다루고 있는 게 많고 드라마에도 나오다 보니까 재판이 무엇인지 떠오르는 풍경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미 정리했으니까 이번에는 재판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재판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일단 재판은 첫 번째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많은 종류의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분쟁이라고 하는 거, 다툼이 발생했을 때 둘이서 알아서 화해를 하고 끝내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좋은데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재판을 받게 되면 어쨌든 객관적으로 너가 잘못했어. 너는 너에게 뭐 이걸 이렇게 해줘. 라고 판단이 내려지니까 분쟁이 해결될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재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범죄자를 처벌하고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재판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결국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럼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겠지. 재판은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재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앞쪽 몇 단원에선가 강의를 하면서도 나왔었는데 왜 예를 들어서 SNS 요즘 많이 하잖아요. 내 얼굴이 들어간 사진 혹은 내가 창작한 글 같은 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무단으로 자신의 뭐 SNS, 블로그에 게재를 하거나 했을 때 나의 자유권, 나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거잖아. 이런 것도 재판까지 가면은 나의 권리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보상해줘라 라는 배상이 내려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 이렇게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재판은 최종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의는 우리가 법 배울 때도 했었죠. 잘한 사람은 잘한 만큼,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걸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사회 속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 재판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미와 기능이라는 기초적인 내용을 배워봤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재판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재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없는 재판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재판들만 오늘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재판이냐? 이 재판은 개인 간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옆집 감나무가 우리 집으로 넘어와서 잘라달라고 요청했는데 옆집에서 내 말을 무시하고 잘라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거나 자 이런 식으로 개인 간에 일어난 분쟁, 국가와 상관없는 범죄와도 상관없는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을 우리는 민사재판이다라고 해요. 사실 민사재판이 재판 중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재판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돈 문제죠. 민사재판 안에서도 돈 문제가 제일 많은데 참고로 채권자는 돈을 빌려줘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요. 채무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야. 갚을 의무가 있다 해서 채무자라고 합니다. 빌려 쓴 사람이 사실 내가 며칠 날 갚겠다면 그때 탁 갚고 이러면 돈 문제로 분쟁이 생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안 갚으니까 또 어쩔 때 배째 하고 나오니까 내가 지금은 사정이 이래서 하고 계속 미루니까 분쟁이 발생하죠. 자, 이랬을 때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분쟁을 담당하는 재판이 민사재판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재판 보겠습니다. 이 재판은요,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될 때 실제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먼저 판단하고요. 이 사람 유죄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벌을 줘야 되는지까지 판단하는 재판이 바로 형사재판이죠.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을요. 주먹으로 뻑 때렸어요. 그렇죠? 폭행을 저질렀잖아. 폭행은 우리나라 형법에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해자에게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어느 정도 벌을 줘야 될지를 재판한다. 이게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재판 두 개를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가볍게만 보시면 되는데 세 번째 재판은 뭐냐면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해. 아니면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는데 상속을 해줬는데 이게 자식들 사이에 이제 상속액이 다르다 보니까 자식들 사이에 상속 가지고 싸움이 났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 이혼이든 상속이든 이게 가족이나 친족, 그러니까 피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잖아요. 가족 안에서 다툼이 나면 요거 재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 재판을 가정일 재판, 그래서 가사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대표적인 게 이혼 소송, 그리고 상속 가지고 네가 돈을 더 많이 받았니, 내가 더 받아야 되니 하는 거. 요게 가사 재판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재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재판은요.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관련된 거야. 뭐 말했었잖아, 선생님이. 국가에서 행정을 위해 마련한 모든 기구들이 다 행정기관이에요. 동네 뭐 구청, 주민센터, 그다음에 뭐 세무서, 소방서, 경찰서 다 행정기관이 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의 어떤 활동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실제로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게 바로 행정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 실제로 침해당했는지, 만약에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걸 구제해주기 위한 재판이 행정재판인 것이죠. 자, 이번에 또 다른 재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선거와 관련된 건데요. 선거의 효력 혹은 당선의 유무효를 가리는 재판, 선거와 관련된 건 모두 다 선거재판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여러 후보가 나와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했어요. 당연히 깔끔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후보 중에 하나가 돈봉투를 몰래 뿌렸어. 이거 불법이거든요. 근데 돈봉투를 뿌려서 당선이 됐어. 이런 경우에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당선이 되면 이 사람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물론 재판 과정을 거치는데요. 요런 거. 그다음에 부정선거 자체 뭐 선거에서 뭐 없는 사람 표를 만들어서 넣었다든지 뭐 등등등등. 어쨌든 선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재판하는 게 선거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외에도요. 뭐 대표적인 재판으로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 요거는 뭐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고 하는 건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받는 재판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형사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른 존재가 성인이 아니야. 그랬을 때는 형사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성인이 아닌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재판이 바로 무슨 재판이냐?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 바로 소년 보호재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처벌 수위도 다르고 그다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제 가는 곳도 좀 다르고 많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재판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재판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 민사재판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막 지금 보면 되게 전문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원고의 소장 제출, 피고의 답변서 제출, 양측의 증거 제출, 증인신문, 양측 변론. 어려우니까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왼쪽에 파란색 돼지식당이 있어요. 돼지식당 주인이 돼지식당을 문을 열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도 얼마나 했겠어. 정말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고 좋은 재료 쓰고 해가지고 돼지식당이 그 지역에서 맛집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바로 이웃에 꿀 돼지식당이라는 간판을 단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물론 이름이 다르긴 하죠. 꿀 돼지식당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쏙 사람들이 야, 그 유명한 돼지식당이 여긴가 봐 해서 착각해서 이 식당을 찾고 돼지식당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돼지식당 주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간판 바꿔라 라고 했는데 내가 왜 바꾸냐, 내가 똑같이 따라한 것도 아닌데 라고 이쪽에서 간판을 안 바꾸겠다고 합니다. 갈등이 생겼네요. 개인 간의 다툼이죠. 자, 이랬을 때 이루어지는 재판이 민사재판인데요. 억울해. 나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어. 재판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당연히 돼지식당 사장이겠죠. 자, 돼지식당 사장이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랬을 때는
재판을 신청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문서를 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측에서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요. 법원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지가 그 소장에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꿀돼지식당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문서를 보내요. 지금 돼지식당 측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재판을 청구해서 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할 얘기가 있는지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고 답변을 요청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꿀돼지식당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두 번째 단계죠. 자, 답변서까지 제출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냐면 서로 둘 다 재판에서 이기고 싶을 거 아니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들이 있으면 뭐 꿀돼지 식당에 뭐 간판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등등등 증거를 제출하고요. 이건 그 꿀돼지 식당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이 있으면 양쪽이 모두 다 정해진 기한 안에 법원에다가 증거를 제출하면 돼요.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날짜가 정해집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돼지식당 측, 꿀돼지식당 측이 모두 다 재판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재판의 과정은 뭐 일단 뭐 양쪽에서 만약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증인을 세울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로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도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양쪽의 입장을 정리해서 판사님에게 억울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신문과 변론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모든 증거 보고 증인 얘기 듣고 변론 듣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땅땅땅 꿀돼지 식당은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고 착각의 여지가 있으므로 뭐 언제 안에 뭐 간판을 뭐 바꾸도록 한다. 명칭을 바꾸고 뭐 그 동안에 피해 보상을 얼마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지겠죠. 요게 민사 재판의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와요. 원고, 소송 대리인, 피고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죠. 자, 민사재판엔 도대체 어떤 참여자들이 있는지 참여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여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람. 소를 제기한다는 건 재판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나 손해 입었어. 나 재판 받아야 되겠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지금의 사례에서는 돼지식당 사장이잖아요. 먼저 재판을 청구한, 즉 소를 제기한 사람을 우리는 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소를 제기당한 사람이 있죠. 재판에 끌려 나온 사람이 있잖아. 이쪽은 스스로 재판을 신청했고 돼지식당이 재판을 청구하면서 끌려 나온 측이 꿀돼지식당이죠. 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우리는 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원고는 돼지식당, 피고는 꿀돼지식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원고나 피고의 입장에 서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법률 내가 무슨 법에 무슨 내용에 의거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 전문적으로 알기 힘들잖아. 그래서 원고의 편에 서든 피고의 편에 서든 양쪽 다 고용을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편에서 원고 대신에 원고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피고 대신에 피고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을 소송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 대리인의 역할을 주로 변호사가 담당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결하는 존재가 판사라는 것은 모르는 친구들 당연히 없을 거예요.